11월 한 달 공격 포인트 4개 폭발한 이강인. PSG 핵심 플레이메이커로 등극한 이강인.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이강인이 최근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출전 시간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많았던 이강인이었는데요. PSG에 이적한 첫 시즌에도 적응하느라 고생했고 이번 시즌 초반에도 출전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그의 진가를 알아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선발 출전을 거듭하며 쌓아온 매치 피트니스. 이게 바로 이강인 경기력 상승의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축구에서 매치 피트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도 실전 경기를 뛰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기의 템포, 상대 수비의 압박, 90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집중력.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실전 경기를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이강인이 최근 몇 주간 연속으로 선발 출전하면서 그의 몸이 완전히 경기 리듬에 적응한 겁니다. 경기 감각이 살아나니까 플레이 하나하나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전반 10분에 지쳐서 숨을 헐떡이던 선수가 이제는 90분 내내 그라운드를 지배합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정확한 패스를 찔러넣고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 이게 바로 완벽한 매치 피트니스를 갖춘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제 PSG 팬들은 이강인 없는 경기를 상상조차 못합니다. 경기 시작 전 선발 라인업이 발표될 때 이강인의 이름이 없으면 팬들이 불안해할 정도니까요. 두 번째, 루이스 엔리케의 초고강도 압박 전술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엔리케 감독의 전술이 얼마나 빡센지 아시나요? 바르셀로나에서 감독을 했던 엔리케는 강도 높은 압박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끊임없는 전방 압박, 볼을 빼앗기면 즉시 역압박, 5초 안에 공을 되찾지 못하면 즉시 수비 라인으로 복귀. 이런 전술은 체력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강도를 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강인은요?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공격수 출신인 이강인에게 수비 가담을 요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강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감독의 지시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수비 가담은 이제 기본이고 볼을 빼앗긴 순간 바로 달려들어 다시 빼앗는 역압박 능력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토트넘전을 보세요. 이강인이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영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돕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공격수가 저렇게까지 뛰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헌신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독의 신뢰를 얻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엔리케 감독은 전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선수에게만 출전 기회를 줍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전술을 따르지 않으면 벤치행입니다. 이강인이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엔리케의 전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입니다. 이강인이 얼마나 다재다능한 선수인지 아시나요? 오른쪽 윙? 완벽합니다. 왼쪽 윙? 문제없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당연히 가능하죠. 공격형 미드필더? 그것도 됩니다.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뛸 수 있을 정도로 전술 이해도가 높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이런 선수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시겠어요? 전술 변화가 필요할 때 교체 카드를 쓰지 않고도 이강인의 포지션만 바꿔서 팀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서 시작했다가 중앙으로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공격수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상대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게 바로 PSG가 이강인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의 도구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만능 선수. 현대 축구에서 이런 선수의 가치는 정말 엄청납니다. 특히 PSG처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 바로 이강인의 킥 퀄리티입니다. 여러분, 11월 23일 르아브르전에서 터진 이강인의 시즌 첫 골 보셨나요? 왼쪽에서 누누 멘데스가 올린 크로스가 혼전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흘렀고 이강인이 골 지역으로 침투해서 왼발 한 방으로 정확히 골망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 감각, 그 타이밍, 그 정확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강인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중앙에서 압박을 피해낸 후 찔러 넣는 전진 패스, 상대 수비 라인을 한 번에 뚫어버리는 정교한 롱킥, 골키퍼도 예측 못하는 백스핀 킥까지. 이강인의 왼발에서 나오는 모든 패스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이강인의 킥을 보고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롱패스 정확도를 보세요. 르아브르전에서 롱패스 정확도 100%를 기록했습니다. 4개의 롱패스를 모두 성공시켰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30-40m 거리에서 정확하게 동료 발 앞에 떨어뜨리는 패스. 이건 엄청난 기술과 시야가 필요한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인프런트로 감아차는 크로스. 이거 진짜 월드클래스 수준입니다. 공이 공중에서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서 박스 안 동료 머리 위에 정확히 떨어집니다. 수비수는 뛰어올라도 닿지 않고 골키퍼는 나와도 잡지 못하는 그런 크로스.
토트넘전에서 보여준 그 코너킥 기억하시죠? 후반 20분 이강인이 왼쪽에서 올린 낮고 빠른 크로스가 혼전 상황을 만들었고 윌리안 파초가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PSG가 4대2로 달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강인의 진가입니다.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골의 기점이 되는 플레이, 어시스트에 기록되지 않아도 득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런 플레이의 가치는 통계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5번째, 세트피스 전문가로 거듭났다는 점입니다. 코너킥, 프리킥 가릴 것 없이 이강인이 서는 순간 상대 수비진은 긴장합니다. PSG의 공격 루트가 하나 더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교한 킥으로 동료들에게 정확히 연결되는 세트피스. 이제 PSG는 이강인의 세트피스 하나로도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현대 축구에서 전체 골의 약 30%가 세트피스에서 나옵니다. 특히 빅매치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수비가 탄탄한 팀을 상대할 때는 오픈 플레이로 골을 넣기 어렵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강인의 세트피스는 단순히 공을 올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동료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대 수비의 빈틈을 찾아내서 가장 효과적인 지점에 공을 떨어뜨립니다. 때로는 니어 포스트로, 때로는 파 포스트로, 때로는 페널티 스팟 근처로. 매번 다른 지점에 공을 보내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프리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직접 슈팅으로 골을 노릴 수도 있고 동료에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강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거죠. 상대팀 입장에서는 90분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6번째, 동료들과의 호흡과 신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개인 기량이 뛰어나도 동료들과 호흡이 안 맞으면 소용없습니다. 메시나 호날두 같은 슈퍼스타도 혼자서는 우승할 수 없습니다. 팀 스포츠의 본질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이강인을 보세요. 주앙 네베스, 브래들리 바르콜라, 곤살로 하무스, 누누 멘데스. PSG 공격진과의 스위칭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서로 눈만 봐도 어디로 패스가 갈지 아는 수준입니다. 이강인이 공을 잡으면 동료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이강인이라면 그 공간을 정확히 찾아낼 거란 걸 아니까요.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특히 네베스와의 호흡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리옹전에서 이강인의 코너킥을 네베스가 헤더로 연결해서 결승골을 넣었죠. 르하브르전에서도 네베스가 추가골을 넣었고요. 이 두 선수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에서 수없이 연습한 패턴들이 실전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겁니다. 바르콜라와의 조합도 흥미롭습니다. 바르콜라는 스피드형 윙어고 이강인은 기술형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이지만 그게 오히려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강인이 중앙에서 공을 배급하면 바르콜라가 측면을 찢어놓고 바르콜라가 돌파하면 이강인이 박스 안으로 침투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막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7번째, 중앙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입니다. 이강인이 중앙 미드필더로 나설 때 보여주는 플레이 진짜 예술입니다. 상대 선수 2-3명이 달려들어도 침착하게 볼을 지키고 순간적인 바디 페인트로 압박을 벗어난 후 킬패스를 찔러 넣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해설진도 팬들도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압박 회피 능력은 현대 축구에서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상대 팀들이 점점 더 조직적으로 압박을 해오기 때문에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선수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중앙 지역에서 압박을 받을 때 침착하게 돌파할 수 있는 선수는 정말 귀합니다. 이강인의 압박 회피 비결은 뭘까요? 첫째, 뛰어난 퍼스트 터치입니다. 공을 받는 순간 이미 다음 플레이를 준비합니다. 둘째, 빠른 의사결정입니다. 압박이 오기 전에 이미 판단을 끝냅니다. 셋째, 낮은 무게중심과 민첩성입니다. 작은 체구를 이용해서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양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왼발만 쓰는 선수는 예측하기 쉽지만 이강인은 상황에 따라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의 볼 컨트롤과 시야 확보 능력은 PSG 미드필더진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비티냐, 네베스 같은 선수들도 뛰어나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만큼은 이강인이 더 낫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강인이 중앙 미드필더로도 기용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11월 한 달만 봐도 이강인의 활약은 놀랍습니다. 11월 5일 바이에른 민헨전에서 시즌 첫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최강 중 하나인 민헨을 상대로 어시스트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비록 팀은 1대2로 졌지만 이강인의 플레이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1월 10일 올림피크 리옹전에서는 결승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이강인의 정교한 코너킥이 네베스의 헤더로 연결되어 극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플레이가 진짜 에이스의 자질입니다. 11월 14일과 18일에는 대표팀 경기가 있었습니다. 볼리비아전과 가나전 모두 선발로 나서 팀의 승리에 기여했고 특히 가나전에서는 이태석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손흥민 다음가는 공격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르아브르전에서 드디어 시즌 첫 리그골이 터졌습니다. 전반 29분 왼발 슛으로 균형을 깨뜨렸고 PSG는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골은 단순히 시즌 첫 골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강인이 완전히 PSG에 적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11월 27일 토트넘전에서는 비록 골이나 어시스트는 없었지만 후반에 투입되어 쐐기골의 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강인의 정교한 코너킥이 파초의 골로 연결되면서 PSG가 4대2로 달아났고 결국 5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단 한 달 동안 공격 포인트 4개를 폭발시켰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강인이 완전히 PSG 시스템에 녹아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적응 기간이 아니라 이제는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르아브르전에서 평점 8.2점을 받았습니다. 출전한 선수 중 4번째로 높은 평점이었죠. 패스 성공률 86%, 기회 창출 2회, 롱패스 정확도 100%, 크로스 정확도 50%, 모든 지표가 우수했습니다. 토트넘전에서는 패스 성공률 94%를 기록했습니다. 34분을 뛰면서 31개의 패스 중 29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거의 모든 패스가 정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쐐기골의 기점 역할까지 하면서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팀의 심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PSG의 공격이 이강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이 이강인에게 가면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득점이 나올 수도 있고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수가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선수는 없죠. 이강인도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 깊은 지역에서 가끔 위험한 볼 손실이 나오는데 이게 턴오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는 순간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챔피언스리그 같은 빅매치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상황 판단, 특히 뒷공간 대응 속도는 아직 보완의 여지가 있어요. 공격수 출신이다 보니 수비적인 포지셔닝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빠른 역습 상황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도가 조금 느릴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박스 안침투와 골 결정력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플레이메이커로서는 완벽하지만 직접 골을 넣는 능력은 아직 발전 중입니다. 시즌 리그 한 골은 조금 아쉬운 기록이죠. 물론 어시스트와 기회 창출에서 뛰어나지만 직접 골도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면 완전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들조차 개선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강인은 계속 배우고 발전하는 선수니까요. 엘리케 감독의 가르침을 흡수하고 동료들과의 훈련을 통해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의 이강인과 지금의 이강인은 완전히 다른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엘리케 감독은 선수 육성에 뛰어난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메시,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들과 일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많은 젊은 선수들을 성장시켰습니다. 이강인도 엘리케 감독 아래서 계속 발전할 겁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이 곧 시작됩니다. PSG는 리그 페이지에서 2위를 기록하며 좋은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16강에서 어느 팀을 만나든 이강인의 역할이 중요할 겁니다. 특히 빅매치에서 이강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리그 우승 경쟁도 치열합니다. 현재 PSG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마르세유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즌 동안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데 이강인이 계속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우승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컵 대회도 있습니다. 프랑스컵, 리그컵 등에서도 PSG는 우승을 노리고 있고 이강인이 로테이션으로 쉬는 경기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SG의 시즌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중심에 이강인이 있습니다. 이강인의 왼발이 PSG를 어디까지 이끌어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언론들도 이강인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고 이미 빅클럽들의 관심도 받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르파리지엔 같은 프랑스 현지 언론들도 이강인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왼발 터치와 역동적인 움직임,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플레이메이커, 세트피스의 마술사 등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2024-2025 시즌 이강인입니다.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닙니다. 이제는 PSG의 핵심, 유럽 축구에 떠오르는 스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발렌시아에서 재능을 꽃피웠고 마요르카에서 성장했으며 이제 PSG에서 완전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3세의 나이에 이미 이런 경지에 올랐다면 앞으로 몇 년 후 전성기에는 얼마나 대단한 선수가 될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손흥민의 뒤를 이을 한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 아니, 어쩌면 손흥민과는 또 다른 스타일로 유럽 축구를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강인의 전성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는 이 시기를 추억하며 그때 이강인의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봤었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선수의 전성기를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